예, 코바디스 또 읽어보겠습니다. 코바디스 2장. 보통 사람들 같으면 벌써 점심 식사를 끝냈을 시간에 페트로니우스와 비니키우스는 아침상을 받았다. 식사를 마치고 나서 페트로니우스는 조카에게 잠시 낮잠을 즐기자고 권유했다. 지금은 남의 집을 방문하기에 너무 이른 시간이라는 것이 되었다. 물론 해 뜨면서부터 방문을 시작하는 것을 로마의 오랜 관습이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지만 페트로니우스는 그런 행위를 무례하고 야만적이라고 생각했다. 남의 집을 방문하기에는 오후가 적당하지. 태양이 카피톨리움 언덕에 있는 주피터 신전 쪽으로 옮겨가서 대광장을 비스듬히 비추기 시작할 때까지는 느긋하게 기다리는 게 좋아. 가을이긴 했지만 아직도 날이 더워 사람들은 점심 식사 후 낮잠을 자곤 했다. 아트리움에서 솟아오르는 분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건강을 위해 1000걸음 정도 걷고 난 뒤에 반쯤 드리운 장밋빛 태양을 통해 스며드는 햇빛을 받으며 나른하게 낮잠에 빠지는 것은 상쾌한 일이었다. 비니키우스는 페트로니우스의 말이 옳다고 생각했다. 두 사람은 팔라티움 궁전이나 로마에서 일어난 일들, 그리고 인생 문제에 관해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며 한가로이 정원을 거닐었다. 그들은 페트로니우스의 침실로 갔으나 그리 오래 자지 않았다. 1시간쯤 지났을까? 침실에서 나온 페트로니우스는 베르베나를 가져오게 하여 그 향을 맡기도 하고 팔과 관자놀이에 문지르기도 했다. 넌 아마 모를 게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기운이 나고 정신이 맑아지는지. 난 갈 준비가 되었다. 가마는 진작부터 대기 중이었다. 그들은 파트리키우스 거리에 있는 아울루스의 저택으로 가자고 명했다. 페트로니우스의 저택은 카리네 구역에서 가까운 팔라티움 언덕의 남쪽 기슭에 있었다. 시내의 광장을 가로질러 가는 것이 제일 빨랐으나 페트로니우스는 도중에 이도메네우스의 보석상에 잠시 들려야 했으므로 아폴리니스 거리를 통과하여 스켈레라투스 거리로 가자고 분부했다. 그 모퉁이에 온갖 상점들이 중들어서 있었다. 몸집이 큰 흑인들이 가마를 메고 수행하는 노예들을 앞세워 길을 떠났다. 페트로니우스는 한동안 침묵에 잠겨 손바닥에서 풍기는 베르베나 향내를 맡으며 뭔가를 골똘히 생각하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다. 이제 막 생각나는데 말이다. 만일 네가 사랑하는 숲의 요정이 노예가 아니라면 그녀에겐 플라우티우스의 집을 나와 내게로 올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얼마든지 그녀를 사랑하고 감싸주고 호사시켜줄 수 있단 말이지. 여신과 같이 고귀한 나의 크리소테미스에게 내가 하는 것처럼 말이다. 하긴 우리끼리 얘기지만 조금씩 크리소테미스에게 실증이 나는 건 어쩔 수 없구나. 필경 그녀도 나에 대해 같은 생각을 하겠지만. 비니키우스는 고개를 저었다. 그렇지 않다고? 페트로니우스가 물었다. 최악의 경우엔 황제에게 해결해달라고 부탁할 수도 있다. 내 말 한마디면 붉은 수염이 네 편이 되어줄 테니 안심하려무나. 리기아를 모르셔서 하는 말씀이에요. 비니키우스가 대답했다. 그렇다면 묻겠는데 너는 그녀를 잘 안다고 말할 수 있니? 너 역시 그녀를 멀리서 보았을 뿐이잖아. 그녀와 이야기는 나눠봤느냐? 네 마음을 고백해 본 적은 있어? 샘터에서 처음으로 그녀와 마주친 뒤 겨우 2번 더 보았을 뿐입니다. 아울루스의 집에 머무는 동안 저는 외딴 곳에 떨어져 있는 손님용 별채에서 지냈고 게다가 팔을 삐어 그 댁 식구들과 식사도 함께 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 집을 떠나기 전날 밤에야 간신히 만찬 석상에서 리기아를 만날 수 있었지만 그때는 말 한마디 나눌 기회가 없었어요. 아울루스가 자랑삼아 장황하게 늘어놓는 브리티니아에서의 승정과 업적에 귀 기울여야 했고 그 다음에는 리키니우스 스톨로 때부터 아무리 애를 써도 이탈리아 소지주의 몰락을 막을 수 없어하는 분노에 찬 탄식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아울루스라는 사람에게는 도무지 다른 얘기거리도 없을 뿐 아니라 이야기에 적당히 살을 붙이고 각색하는 말재주 같은 것은 더더욱 없는 것 같았어요. 입만 열었다 하면 변해가는 요즘 세상을 한탄하는 내용들이나 회고담이 전부였으니까요. 그 집에선 우리에서 꽁을 키우고 있었는데 한 번도 잡아먹은 일이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꽁을 한 마리씩 잡아먹을 때마다 로마 제국이 그만큼 종말에 가까워진다고 믿고 있거든요. 두 번째로 그녀를 만난 건 정원의 연못가에서였어요. 그녀는 갈대를 뽑아 그 끝에 물을 적셔서 주위에 핀 아이리스 꽃에 흩뿌리고 있었습니다. 제 무릎을 좀 보십시오.
헤라클레스의 방패를 걸고 맹세하는데 파르티아 군이 괴성을 지르며 아군의 진영으로 구름처럼 몰려왔을 때에도 꿈쩍도 않았던 제 무릎이 그날 그 연못가에서는 주체할 수 없이 벌벌 떨렸단 말입니다. 목에 불나단을 매단 어린아이처럼 눈빛으로만 연민을 구했을 뿐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페트로니우스는 부러운 얼굴로 비니키우스를 바라보았다. 넌 참으로 행복한 녀석이로구나. 세상이나 인생이 아무리 타락해도 유일하게 영원히 변치 않을 아름다운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청춘일지어다. 잠시 후 페트로니우스가 말했다. 그녀에게 말은 붙여봤느냐? 네. 정신을 가다듬고 다시 나서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말했죠. 소아시아에서 돌아오던 길에 교회에서 팔을 삐어 아픔을 겪었지만 막상 신세를 진 이 집을 떠나려니까 그 고통이 다른 곳에서 누리는 기쁨보다 더 소중하며 차라리 이곳에서 앓고 있는 것이 다른 곳에서 건강하게 지내는 것보다 더 좋다는 걸 새삼스레 깨닫게 되었노라고 말이죠.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심각하게 제 말을 듣고 있더니 황금빛 모래 위에 갈대로 뭔가를 끼적거리더군요. 그리고 잠시 눈을 들어 저를 쳐다보다가 다시 자기가 그려놓은 기호를 내려다보며 묻고 싶은 말이 있는 듯 머뭇거리더니 순식간에 달아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치 숲속의 ним프가 사티루스라도 만난 듯이 말입니다. 그녀는 틀림없이 아름다운 눈을 가졌겠구나. 네, 바다와 같은 푸른 눈이었어요. 저는 마치 바다에 빠진 것처럼 그녀의 눈 속에 풍덩 빠져버렸죠. 믿어주세요, 삼촌. 믿어주세요. 삼촌에게 해도 그렇게 풀을 수는 없을 거예요. 바로 그때 플라티우스의 어린 아들이 달려와 제게 무언가를 물었지만 저는 그 애가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오, 아테네요. 페트로니우스가 외쳤다. 이 젊은이로부터 에로스가 씌워놓은 눈가리개를 떼어내 주소서. 그렇지 않으면 이 젊은이는 비너스 신전의 기둥에 머리를 부딪히고 말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비니키우스에게 돌아갔다. 너는 생명의 나무에 피어난 새 봄의 꽃봉오리이고 포도 덩굴에서 돋아난 연 초록빛 새순이다. 너를 플라티우스의 집이 아니라 켈로키우스의 집으로 데려가야 할 것 같구나. 그곳에는 인생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젊은이들을 가르치는 학당이 있으니 말이다. 그래서 뭘 어쩌시려고요? 그녀가 모래 위에 뭘 그렸더냐? 아모르의 이름이더냐? 아니면 그의 화살에 맞은 심장이더냐? 아니면 사티루스들이 ним프의 귀에 대고 속삭였듯이 인생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는 무슨 징표가 아니었느냐? 설마 그녀가 그려놓은 기호를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은 것은 아니겠지? 저는 삼촌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일찍부터 토가를 읽기 시작했어요. 비니키우스가 대답했다. 실은 아울루스의 아들이 달려오기 전에 재빨리 그 표시를 보아두었지요. 그리스에서 그랬듯이 로마의 처녀들도 차마 말로 하기 어려운 고백을 할 때는 모래 위에다 그려서 대신하는 것쯤은 저도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녀가 무엇을 그렸을 것 같습니까? 글쎄다. 좀 전에 말한 것이라면 다 아니라면 나도 잘 모르겠구나. 물고기였습니다. 뭐라고? 물고기였단 말씀입니다. 무슨 뜻이었을까요? 자기 혈관 속에는 물고기처럼 차가운 피가 흐르고 있다는 의미였을까요? 정말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를 생명의 나무에 피어난 새봄의 꽃봉오리라고 칭찬하신 외산촌이라면 그 표시가 무엇을 뜻하는지 쉽게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친애하는 비니키우스, 그런 것은 플리니우스에게 물어보려구나. 그 사람은 물고기에 대해서라면 모르는 것이 없으니까. 아피키우스 노인이 아직까지 살아있다면 아마 뭔가 해줄 말이 있을 텐데 평생 동안 네아폴리스만에 있는 물고기보다 더 많은 물고기를 먹었다니 말이다. 대화는 도중에 끊기고 말았다. 가마가 번화가로 들어섰기 때문에 소음이 방해되어 얘기를 계속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일행은 아폴리니스 거리를 지나 로마 광장으로 접어들었다. 화창한 날이면 한가한 사람들은 해가 지기 전에 이곳에 모여 기둥 사이를 유유히 산책하면서 새로운 소식을 주고받기도 하고 명사를 태운 가마가 지나가는 것을 구경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지치면 금문방이나 서점을 기웃거리기도 하고 아니면 카피톨리움 언덕의 주피터 신전과 마주하고 있는 광장의 모퉁이에 줄지어 서 있는 가게들을 기웃거리기도 했다. 그곳에는 동전을 바꿔주는 환전소는 물론 비단과 청동, 그 밖에 여러 가지 다양한 물건들을 파는 가게들이 들어서 있었다. 광장은 절벽 위에 우뚝 솟은 성의 초석 아래에 있었는데 해가 기울어 반쯤은 벌써 그늘져 있었다. 언덕 위에 있는 신전의 원주들은 푸른 하늘 아래 석양을 받아 금빛으로 반짝이고 그보다 낮은 곳에 자리 잡은 기둥은 대리석 디딤돌이 깔린 한길 위에 기다란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다. 사방이 온통 원주들로 가득 차 그곳에 들어가면 마치 울창한 밀림에서처럼 길을 잃어버릴 것만 같았다. 건물로 원주는 서로 빽빽하게 뒤엉켜 마치
앞뒤로 좌우로 서로 팽팽하게 겨루고 있는 것 같아 보였다. 언덕에 닿을 만큼 높이 솟은 것도 있고 성벽을 에워싸고 길게 뻗어 있거나 아니면 서로 기대어 있는 것도 있었다. 큰 것이 있는가 하면 작은 것도 있고 굵직한 것이 있는가 하면 가느다란 것도 있으며 황금색도 있고 흰색도 있었다. 처마를 떠받치는 기둥머리에는 아칸투스 잎사귀 무늬를 새기거나 이오니아식으로 돌려 감아 소용돌이처럼 만든 것도 있고 또한 도리아식으로 단순한 네모꼴로 마감한 것도 있었다. 원주들로 이루어진 그 거대한 숲 위로 선명한 빛깔의 트리클리프가 광채를 발하고 있었다. 티파넘에는 여러 신들의 조각상이 늘어서 있고 원주의 꼭대기에는 네 필에 날개 달린 말을 나란히 앞세운 이륜 전차가 창공을 향해 막 날아가려는 형상이 조각되어 있었다. 사람들은 광장의 한가운데로 또는 가장자리 쪽으로 물결처럼 밀려다니고 있었다. 아니면 율리우스 캐살의 이름을 딴 공회당의 아치밑을 이리저리 거닐다거나 카스트로와 풀룩스의 이름을 딴 층계에 앉아 이야기꽃을 피우기도 했으며 베스타 신전의 주위를 이리저리 배회하기도 했다. 하얀 대리석을 둥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마치 형형색색의 나비와 풍뎅이들이 떼지어 몰려다니는 것처럼 보였다. 로마의 신 가운데 가장 존엄한 주피터를 모신 카피톨리움 신전의 웅장한 계단 주위에도 새로운 인파가 끊임없이 몰려들었다. 연단 주위에는 운 좋게 연설의 기회를 잡은 즉석 연사들이 연설을 드리려는 사람들로 붐볐다. 여기저기에서 과일과 술과 무화과즙을 넣은 음료수를 파는 장사꾼들의 외침과 만병통치약을 선전하는 약장수들, 점쟁이들, 숨겨진 보물이 있는 곳을 알려주겠다는 사기꾼들, 해몽가들이 떠들어내는 소리가 시끄럽게 들려왔다. 이야기 소리와 고함 소리에 시스트롬과 이집트의 삼각 하프, 그리스의 피리 소리가까지 뒤섞여 더욱 소란스러웠다. 재신에 대한 믿음이 깊은 사람들, 병자, 그리고 고민에 빠진 이들이 신전에 제물을 바치는 모습도 보였다. 제물로 바쳐진 곡식의 나다를 쪼아 먹기 위해 새하얀 디딤돌 위를 서성이는 비둘기떼가 마치 검은 얼룩처럼 보였다. 비둘기들은 사람들 틈에서 푸드덕거리며 날아올랐다가 금세 다시 내려앉기를 되풀이하곤 했다. 가마가 지날 때는 모두 비켜서서 길을 터주었다. 세련되게 당장한 여인이 탄 가마도 있었고 삶에 지쳐 경직된 표정을 짓고 있는 원로원 의원과 기사들이 탄 가마도 지나갔다. 군중은 저마다 자기 나라 말로 찬미인지 조롱인지 알 수 없는 별명을 덧붙여 그들의 이름을 불러댔다. 이따금 떠들썩한 군중을 해치고 군인과 순찰대가 거리의 질서를 위해 발맞추어 순찰을 돌았다. 여기저기서 라틴어 못지않게 많이 들리는 그 언어는 그리스어였다. 오랫동안 로마를 떠나 있던 비니키스에겐 이 모든 것이 흥미로운 광경이었다.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인의 광장은 바로 그 때문에 여러 나라에서 온 다양한 인종들의 무리로 홍수를 이루고 있었다. 페트로니우스는 젊은 동행인의 마음을 읽고 이 광장을 가리켜 퀴리테스가 사라진 퀴리테스의 둥지라고 말해주었다. 온갖 인종과 민족이 뒤섞여 있는 이 거대한 무리 속에서 로마의 고유한 요소들은 거의 사라져가고 있었다. 이곳에는 에디오피아인도 있고 먼 북방에서 온 금발의 커다란 몸집을 지닌 브리타니아인, 갈리아인, 게르마니아인도 있었다. 동방에서 온 가늘게 찢어진 눈을 가진 민족들도 있었고 인더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서 온 벽돌색 수염을 기른 사람들, 오론테스 강변에서 온 감정이 풍부한 검은 눈동자의 시리아인, 뼈만 앙상한 아라비아 사막의 부족, 가슴이 납작한 유대인, 언제나 미소 짓고 있는 이집트인, 그 밖에 누비니아 사람들과 아프리카인들도 있었다. 로마인들과 더불어 이 도시를 지배하고 있는 토박이 그리스인들은 지식과 예술, 이성과 함께 그럴듯한 사교이수까지 갖추고 있었다. 그들과 더불어 여러 성과 소아시아, 이집트, 이탈리아와 갈리아, 나르보넨시스에서 온 타지 출신의 그리스인들도 있었다. 귓볼에 구멍을 뚫은 노예들 가운데는 먹고 마시고 입고 즐길 것을 황제로부터 공짜로 얻어내고는 할 일이 없이 빈둥거리는 해방 노예들도 있었다. 안락한 생활과 돈벌이를 꿈꾸며 이 거대한 도시로 찾아든 이주민도 있고 도돌이 장사치들도 많았다. 야자수 가지를 손에 쥔 세라피스의 제사도 있었고 카피톨리움의 주피터 신전보다 더 많은 제물을 받고 좋아하는 이시스 신들의 제사들도 있었다. 또한 황금빛 벼 이삭을 양손에 든 키벨레의 제사들도 있었고 나그네를 보호하는 유랑의 신을 보시는 제사들도 눈에 띄었다. 원색의 화려한 관을 쓴 동방의 무희들, 부적을 파는 상인들, 뱀을 다루는 자들, 칼데아의 점성사들도 있었다. 또한 별다른 일에 종사하지 않고 놀고 먹는 평민들도 있었다.
그들은 매주 티베리스강 기슭에 있는 곳간으로 약인식을 얻으러 가거나 경기장에서 복권을 가지고 서로 치고받고 다투기도 했다. 밤에는 티베리스강 건너편 있는 페가에서 자고 따뜻하고 화창한 날에는 벨비우스 다리 위나 지하 낙골당 근처를 서성이곤 했다. 그것도 아니면 노예들이 먹다 남은 음식 찌꺼기를 얻을 수 있는 부호들의 대저택 문 앞이나 수브라 거리에 있는 지저분한 음식점 주위를 기웃거렸다. 페트르니우스는 그 사람들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었다. 비니키우스의 귀에는 그분이 온다 하는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다. 사람들이 페트르니우스를 좋아하는 것은 그의 너그러운 성품 때문이기도 했지만 인기가 급상승하게 된 이유는 따로 있었다. 학대를 견디다 못한 한 노예가 포악한 주인 페다니우스 세쿤투스를 살해했을 때 황제의 명령으로 그 집의 노예들이 남녀노소 구별 없이 모두 사형당하게 되자 황제 앞에서 당당하게 그 판결이 부당하다고 말한 사람이 바로 페트르니우스였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페트르니우스는 자신의 행동을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그 노예들의 처형은 페트르니우스의 자신과는 직접 상관이 없지만 남다른 미적 감각을 가진 고상한 판관의 입장으로 볼 때 그런 야만적인 학살이 스키타이인이라면 몰라도 선민인 로마인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판단했기에 황제에게 사적으로 공고한 것뿐이라고. 그때부터 대량 학살을 명령한 황제의 판결에 분개했던 많은 사람들이 페트르니우스를 한층 더 존경하게 되었다. 그러나 페트르니우스는 그런 인기 따위는 연연하지 않았다. 그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다. 네로에게 독살당한 브리타니쿠스나 네로의 명으로 살해된 아그리피나나 정맥을 절단당한 뒤 판타타리아 섬에서 뜨거운 증기로 질식사당한 옥타비아도, 멀리 추방된 루벨리우스 플라우투스도, 그리고 당장이라도 사형당할지 모르는 위기에 놓인 트라세아스도 모두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민중의 사랑을 받았던 것이다. 그렇기에 페트루니우스에게는 대중의 사랑은 오히려 불길한 징조로 여겨지기로 했다. 게다가 그는 매사에 회의적이었고 미신을 신봉하는 사람이었다. 귀족에다 탐미주의자였던 그는 민중에 대한 이중적인 감정을 품고 있었는데 한편으로는 측은하게 여기면서도 한편으로는 경멸하고 있었던 것이다. 주머니에 볶은 콩을 가지고 다니며 밤새를 풍기거나 고함을 하도 질러 늘 목에 씌어있는 사람들, 그도 아니면 길모퉁이나 주랑에서 모라놀이나 하면서 땀에 절어있는 그들의 사람으로는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페트르니우스는 자기를 향해 군중이 보내는 입맞춤의 손짓이나 박수갈채 따위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비니키우스에게 페다니우스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데만 열중했다. 페트르니우스는 금방 폭동을 일으킬 듯 사납게 굴다가도 다음 날이면 주피터 신전으로 참배하러 가는 네로에게 환호를 보내는 군중의 변덕을 비웃었다. 아비라누스 서점 앞에 이르자 페트르니우스는 가마를 세우고 호화롭게 장정한 피사본 한 권을 사서 비니키우스에게 내밀었다. 내게 주는 선물이다. 감사합니다. 비니키우스가 책의 제목을 들여다보고 물었다. 사타리콘, 저자가 누굽니까? 바로 나란다. 그러나 나는 아까 말한 루피누스나 파브리키우스, 베이엔토의 전철을 밟고 싶지는 않다. 그래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으니 너도 절대로 발설하지 말아다오. 외삼촌께서는 시는 안 쓰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책을 훑어보던 비니키우스가 물었다. 그런데 이 책에는 산문 가운데 시가 많이 섞여 있는데요. 이 책에는 특히 트리말키온의 향연이라는 장을 주의 깊게 읽어보려보나. 그리고 시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내가 시를 싫어하게 된 것은 네로가 시를 쓰기 시작하면서부터란다. 비텔리우스는 과식해서 음식물을 토해내고 뱃속을 비워야 할 때는 상아로 만든 막대기를 목구멍에 쑤셔 넣는다는구나. 올리브 위에 적신 홍학의 히터를 쓰는 사람도 있고 백리향 잎사귀를 달여서 즙을 내어 마시는 사람도 있다지만 나는 그런 경우에 네로의 시를 읽곤 하지. 구역질이 나서 효과 만점이거든. 물론 그렇게 해서 양심의 가책이 사라지지 않지만 최소한 뱃속은 깨끗해지지. 그런 다음에는 얼마든지 네로의 시를 칭송할 수 있다는 말이다. 페트르니우스는 이도메네우스의 보석상 앞에 가마를 멈추게 하고 보석과 관련된 볼일을 마친 다음 바로 아울루스 플라티우스 장군의 저택으로 가자고 명했다. 가는 동안 루피니우스의 이야기를 해주마. 책을 쓰는 사람이 자기 글에 대한 자부심이 너무 강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좋은 본보기가 될 테니까. 하지만 페트르니우스가 미처 말을 꺼내기도 전에 가마가 파트리키우스 거리로 접어들어 아울루스 플라우티우스 장군의 저택에 도착했다. 젊고 건강한 문지기가 오스티움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자 세 장에 들어있는 까치가 살베살베라고 인사하는 듯 큰 소리로 지적이었다.
오스티움을 통과하여 아트리움으로 향하는 길에 비니키우스가 입을 열었다. 조금 전에 문지기가 쇠사슬에 묶여있지 않고 자유롭게 서 있는 것을 보셨지요? 그래, 이상한 집이로구나. 페트로니우스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폼포니아 그레키나가 그리스도인지 뭔지 하는 사람을 숭배하는 동방의 미신에 빠져 있다고 수군대는 얘기를 너도 들었겠지? 폼포니아가 평생 한 남자만 섬기고 사는 꼴이 보기 싫어서 크리스 피날라가 버트린 소문일 게다. 폼포니아야말로 진정한 우니비라이지. 오늘날 로마에서 그런 부인을 만나는 건 놀이쿰에서 따온 싱싱한 버섯을 반접시나 구하는 것보다 더 희귀한 일이야. 예전에 그녀는 미신 숭배의 문제로 문중회의에서 신문을 받은 일이 있었다. 삼촌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집에는 정말 이상한 점이 많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보고 들은 이야기는 나중에 해드리지요. 이윽고 그들은 아트리움에 도착했다. 그곳을 관장하는 선임 노예가 방문한 손님의 이름을 알리는 노예를 안으로 들여보냈고 페트리니우스 일행에게 의자를 권하며 발받침대를 내놓았다. 이 집에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 페트리니우스는 이 엄숙한 가정에는 수심이 가득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막상 와서 들러보니 뜻밖에도 집안 분위기가 밝고 산뜻해서 놀라움과 더불어 묘한 실망감을 느꼈다. 천장에 뚫린 거대한 창으로 밝은 빛이 쏟아져 들어와 장방형의 인플루비움에서 뿜어져 나오는 분수에 끊임없이 햇살을 흩뿌리고 있었다. 수조의 둘레에는 아내문의 백합이 피어 있었다. 이 집 사람들은 특히 백합을 좋아하는 듯 곳곳에 희고 붉은 백합이 풍성하게 피어 있었다. 청록색 아이리스의 부드러운 꽃잎은 분수의 물기를 살짝 머금고 있어 마치 은도금을 한 듯 반짝거렸다. 백합 화분에는 모래 젖은 푸른 이끼가 뒤덮여 있었고 우거진 잎사귀 틈으로 어린애와 물새 모양의 청동 조각상이 보였다. 한쪽 구석에는 청동으로 만든 수사슴이 물을 마시려는 듯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습기 때문인지 녹청이 끼어 있었다. 아트리움 바닥은 모자이크로 되어 있고 벽은 붉은 대리석과 프레스코로 장식되어 있었다. 그 프레스코에는 나무와 물고기, 새, 그리핀 등이 그려져 있어 보는 이의 눈길을 끌었다. 옆방으로 들어가는 문은 거북이의 등껍질과 상아로 장식되어 있고 문과 문 사이에는 아울루스 가문의 조상들을 본떠 만든 조각상들이 세워져 있었다. 어느 곳을 둘러보아도 사치와는 거리가 멀었다. 고상하면서도 차분하게 정돈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다. 페트로니우스는 이 집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웅장하고 화려한 저택에서 살고 있었지만 이 집에서 자신의 취향에 거슬리는 것은 단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가 비니키우스에게 막 그 말을 하려는 순간 휘장을 여닫는 임무를 맡은 노예가 아트리움과 타블리눔 사이에 처해 있는 두터운 휘장을 열어젖혔다. 그 사이로 안채에서 서둘러 걸어 나오는 아울루스 플라티우스 장군이 보였다. 그는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노인이었다. 머리는 서리가 내려앉은 듯한 백발이었으나 여전히 늠름해 보였고 독수리를 연상시키는 다소 잘막한 그의 얼굴에는 강인함이 배어 있었다. 플라우티우스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더불어 약간의 불안감이 마저 서려 있었다. 예기치 않은 방문객이 다름 아닌 네로의 측근이자 말동무이며 조언자인 페트로니우스였기 때문이다. 페트로니우스는 세상 물정에 밝고 예리한 판단력을 가졌기에 플라티우스의 심중을 금세 눈치챘다. 그래서 우선 인사를 나눈 다음 임기응변의 기지를 발휘하여 자기가 이곳에 온 것은 이 댁에서 조카가 받은 보살핌에 감사드리기 위해서라고 자연스러운 어조로 말했다. 방문의 목적은 호의에 대해 감사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이지만 이렇게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아울루스와의 안면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말도 빠뜨리지 않았다. 그러자 아울루스는 찾아주어 고맙다고 하면서 감사해야 할 사람은 오히려 자신인데 아마 페트로니우스는 그 이유를 잘 모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페트로니우스는 전혀 감작이 가지 않았다. 그런 담갈색 눈썹을 치켜 올리면서 아울루스나 그 친지들에게 도움을 베푼 적이 있는지 생각해내려고 애썼으나 헛수고였다. 지금은 비니키우스를 도우려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았던 것이다. 혹시 자신의 의지와는 별도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그것은 우연이었을 것이다. 저는 베스파시아누스를 몹시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의 목숨을 구해주셨습니다. 언젠가 황제가 자신의 쓴 시를 낭송하고 있을 때 베스파시아누스가 불행하게도 깜빡 잠들었던 바로 그날 말입니다. 아, 그 일 말입니까? 오히려 베스파니우스에겐 행운이었던 것이죠. 그 끔찍한 대로의 낭송을 듣지 않을 수 있었으니 말입니다. 하긴 그 사건으로 인해 엄청난 비극이 초래될 수 있었다는 걸 부인하진 않겠습니다. 붉은 수염은 백인 대장에게 베스파니우스의 정맥을 끊으라고 아주 친절하고 호의적인
명령을 내리려 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페트리니우스 당신이 황제를 비웃었다면서요. 네, 아니 어쩌면 그 반대의 방법을 썼다고 하는 것이 맞을지도 모르겠군요. 저는 황제께 이렇게 말했죠. 오르페우스는 노래로 맹수를 잠들게 했다지만 베스파니우스를 잠들게 한 폐하의 실력 또한 그에 못지 않다고 말입니다. 여러마다의 아첨마다 비난을 살짝 섞기만 하면 붉은 수염을 상대하는 건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랍니다. 포페와 황후는 그 방면에 아주 도통한 사람이죠. 정말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이 모양인지. 아울루스가 말을 계속했다. 저는 브리티아의 인이 던진 돌에 맞아 앞니가 2개나 부러졌어요. 그 때문에 말을 할 때마다 이빨새로 바람이 새어 나가곤 하지요. 하지만 브리타니아에서 보낸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투마다 승승장구하였던 때이니까요. 비니키우스가 끼어들었다. 페트리니우스는 이 노장군이 옛날에 전선당을 정확하게 늘어놓을까봐 얼른 화제를 바꾸어 프렛네스테 근처에서 시골 농부들이 머리가 둘 달린 새끼 늑대의 사체를 발견했다는 이야기를 했다. 지난번 폭우 때 루나의 신전에 벼락이 쳐서 신전의 한 귀퉁이가 무너졌는데 늦가 일어난 이 사건은 뭔가 불길한 징조가 아니겠냐는 말도 했다. 그 사실을 들려준 코타의 말로는 그 신전의 제사들은 이 사건을 로마가 몰락하든지 아니면 최소한 어떤 거대한 건물이 붕괴될 조짐으로 보여왔는데 아마도 그로 인해 엄청난 희생이 따르게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아울루스는 그런 조짐을 대수롭지 않게 넘겨서는 안 된다고 자신의 소견을 말했다. 신들이 인간의 오망반저한 죄악에 분노를 빠뜨리는 일이 종종 있으니 그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며 만약에 그렇다면 당장 속죄의 제물을 바쳐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자 페트로니우스가 말을 받았다. 프라티우스 장군이시여, 당신의 저택은 당신의 고매한 인품에 비하면 너무나 작고 초라합니다. 제 집은 보잘것없는 주인에게는 과한 편이지만 시야를 넓혀보면 결국 당신의 집과 마찬가지로 작은 건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떤 거에 대한 건물, 예를 들어 도무스 트란시토리아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가 열심히 재물을 바친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프라티우스는 이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런 신중함이 페트로니우스에게는 다소 거북하게 느껴졌다. 비록 자신이 선악의 후보를 명확히 하지 않는다고 해도 고자질이 나는 사람은 아닌데 왜 자기에게 마음을 털어놓지 못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잠시 후 페트로니우스는 화제를 받고 플라우티우스 전택과 집 전체에 흐르는 고상한 분위기에 대해 찬사를 늘어놓았다. 집이 많이 낡았지요. 아울루스 플라우티우스가 대답했다. 제가 상속받은 뒤로 전혀 수리를 하지 않았거든요. 아트리움과 타블리눔 사이를 가로막는 커튼이 열려 있었기에 집안이 구석구석까지 환히 보였다. 타블리눔과 거기에 딸린 주랑, 그 너머에 안채가 있었고 짙은 색 액자들에 들어있는 밝은 색조의 그림처럼 선명하게 정원의 눈에 들어왔다. 바로 그곳에서 아이들의 즐겁고 천진난만한 웃음소리가 아트리움까지 들려왔다. 페트로니우스가 말했다. 장군, 저 유쾌한 웃음소리를 가까이 가서 들을 수 있을까요? 요즘엔 저런 헬막은 웃음소리를 좀처럼 듣지 못했거든요. 물론입니다. 플라우티우스가 일어서며 말했다. 제 아들 아울루스와 리기아가 공놀이를 하고 있군요. 그런데 웃음소리가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페트로니우스요, 당신은 언제나 웃음 속에서 지내는 분 아닌가요? 인생이란 그 자체가 웃음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늘 웃고 삽니다. 페트로니우스가 대답했다. 하지만 이곳의 웃음소리는 무언가 다른 것 같군요. 비니키우스가 덧붙였다. 삼촌께서는 낮에는 잘 웃지 않으시는 편이죠. 대개 밤에만 웃으신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세 사람은 집안을 통과하여 정원으로 갔다. 그곳에서 리기아와 어린 아울루스가 공놀이를 하고 있었는데 이 놀이를 위해 특별히 고용된 노녀애들이 땅에 떨어진 공을 주워 두 사람에게 건네주고 있었다. 어린 아울루스가 비니키우스를 보고 인사하러 달려왔다. 그러자 페트로니우스는 예리한 시선으로 리기아의 위아 아래 위를 재빨리 훑어보았다. 비니키우스는 어린 처녀 앞으로 다가가 머리를 숙였다. 리기아의 손에 공을 든 채 가쁜 숨을 몰아내고 있었는데 흘러내린 머리카락에 살짝 가려진 두 뺨이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정원에는 포도와 담쟁이 동굴, 인동 덩굴이 뒤엉킨 등나무 그늘 아래 마련된 식탁 앞에 폼포니아 그레키나가 앉아 있었다. 손님들은 그녀의 앞으로 다가가 인사를 했다. 페트로니우스는 이 집을 방문한 적이 없었으나 그녀와는 잘 아는 사이였다. 르벨리우스 플라우투스 딸인 안티스티아의 저택에서도 만났고 세네카와 폴리오의 집에서도 마주친 적이 있었다. 그때마다 그녀의 우수에 잠긴 단아한 얼굴, 품이 있는 자태와 거동, 점잖은 말씨를 보면서 감탄하곤 했다. 여성에 대한 자신의 고정관념을 뒤바꿔 놓은 폼포니아의 앞에서는 로마의 어느 누구보다 자부심이 강한
페트로니우스도 존경심을 품게 되고 심지어는 얼마쯤 자신감을 잃어버린 적도 있었다. 페트로니우스는 비니키우스를 보살펴 준 것에 감사한다는 인사를 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도미나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런 극존칭은 칼비아와 크리스피닐라, 스크리보니아, 발레리아, 솔리나와 같은 상류 계급의 부인들에게도 사용한 적이 없었다. 환영과 감사의 인사를 마치고 난 뒤에 페트로니우스는 폼포니아에게 극장이나 원형 경기장에서 좀처럼 만날 수 없어 유감스럽다는 말을 덧붙였다. 그러자 그녀는 한 손을 남편의 손에 얹으며 조용히 말했다. 이제 우리 둘 다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그러는 것인지 집에서 조용히 지내는 것이 편하답니다. 페트로니우스가 이 말에 반대 의견을 말하려고 하자 아울루스 플라우티우스는 이빨 사이로 바람이 새는 특유의 말투로 말했다. 게다가 우리 부부는 로마의 신들까지도 그리스 이름으로 부르는 사람들에게 점점 더 소외감을 느끼고 있어요. 언제부터인가 신들은 단순히 수사학의 장난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페트로니우스가 무심한 듯 말했다. 우리는 수사학을 그리스인에게서 배우고 있죠. 저 자신도 주노라고 하는 것보다 헤라라고 부르는 것이 더 편하거든요. 페트로니우스는 이 말을 하면서 폼포니아 앞에서는 주노 말고 다른 여신을 떠올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듯 폼포니아를 향해 그윽한 시선을 던졌다. 그러고는 스스로 늙었다고 한 폼포니아의 말에 반박하기 시작했다. 사람은 눈 깜짝할 사이에 늙어버리는 법이지요. 하지만 생활 반식에 따라 외양은 천지 차이가 납니다. 때로는 사투르누스가 잠시 잊어버린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젊어 보이는 얼굴도 있지 않습니까? 페트로니우스는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폼포니아 그레키나는 이미 중년을 넘었지만 안색에 놀랄 만큼 싱싱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녀의 얼굴은 작고 가려맸기 때문에 검은 옷을 입고 숙연한 표정을 짓고 있어도 젊은 여자처럼 보였다. 비니키우스가 그 집에 묵고 있는 동안 정이 든 어린 아울루스는 비니키우스 옆에 바짝 붙어서 함께 공놀이를 하자고 졸랐다. 소년의 뒤를 따라 리기아도 식탁 근처로 다가왔다. 담쟁이 동굴 사이로 햇빛이 비쳐서 그 아래 서 있던 리기아의 얼굴을 덮고 있던 잎사귀의 그림자가 어른어른 드리웠다. 그 순간 페트로니우스는 눈에는 그녀가 처음 보았을 때보다 더욱 아름답게 보였으며 마치 숲의 요정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페트로니우스는 리기아와 정식으로 인사를 나눈 적이 없었기에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머리를 숙이면서 흔히 하는 인사말 대신 오디세우스가 나우시카를 만났을 때 했던 대사를 인용했다. 나는 모르겠네. 그대가 여신인지 속세의 인간인지. 만일 그대가 이 땅에 사는 사람이라면 그대의 부모에게 한없는 축복이 있으라. 그대의 형제에게 또한. 세상 물정에 밝은 이 달변가에 공손하면서도 재치 넘치는 천사는 폼포니아의 마음에 들 정도였다. 리기아는 어쩔 줄 몰라 얼굴을 붉힌 채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잠자코 듣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그녀는 입가에 장난스러운 미소를 머금고 천연다운 수줍음과 뭔가를 대답하고 싶은 마음 사이에 갈등하며 머뭇거리고 있었다. 이윽고 결심한 듯 고개를 들고 페트로니우스를 쳐다보더니 나우시카의 말로 응수했다. 마치 수업 시간에 암송이라도 하듯 그녀의 입에서는 단숨에 시구가 흘러나왔다. 당신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고 어리석은 사람도 아닌 듯 하군요. 그러고는 몸을 돌려 놀란 새처럼 재빨리 달아나 버렸다. 이번에는 페트로니우스가 놀랄 차례였다. 비니키우스로부터 야만족 출신이라는 말을 들은 처녀의 입에서 호메루스의 한 대목을 듣게 되리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했기 때문이다. 그는 신기하다는 듯 폼포니아를 바라보았으나 그녀는 자기 남편의 얼굴에 떠오른 흡족한 기색을 보면서 살며시 미소 짓고 있을 뿐이었다. 아울루스 장군은 친딸처럼 리기아를 사랑하고 있었기에 자랑스러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비록 로마의 오랜 관습과 편견에 젖어서 그리스어와 그리스 문학에 확산하는 반대하고 있었지만 그리스어가 사교계에서 매우 중요하고 교양이 있는 언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었기 때문이다. 평소 아울루스는 자신의 그리스어 실력이 신통치 못한 데 대해 남몰래 고민하고 있었다. 그렇기에 자기네의 일가를 변변치 않게 볼지도 모르는 이 당대 최고의 풍류계이자 글재주가 뛰어난 고관에게 리기아가 호메네스의 시구로 응답한 것이 무척 대견스러웠다. 우리 집에는 그리스어 가정교사가 있습니다. 아울루스는 페트로니우스를 보며 말했다. 아들놈이 수업할 때 저희도 함께 배우고 있지요. 아직 작은 새처럼 어리고 연약하지만 마음씨가 곱고 사랑스러운 아이라서 저희 내외가 애지중지하고 있습니다. 페트로니우스는 담쟁이와 인동 덩굴 너머로 세 사람이 함께 어울려 놀고 있는 광경을 바라보았다. 비니키우스가 토가를 벗어 던지고 튜닉 바람으로 공을 막 던지려는데 리기아가 그 앞에 서서 두 팔을 활짝 벌리고 공을 받으려 하고 있었다. 처음엔 너무 말라다는 느낌이 들어
그다지 강한 인상을 받지 못했는데 가까이 보니 그녀는 밝아오는 먼동처럼 환히 빛나고 있었다. 사람 보는 눈이 날카로운 페트리뉴스는 그녀에게 남다른 매력이 있다는 것을 금세 알아보았다. 그는 그녀의 모든 것을 빠짐없이 살펴보고 하나하나 세밀하게 평가했다. 장빛의 투명한 얼굴, 입맞춤을 위해 만들어진 것 같은 앵두같이 도톰한 입술, 담청색 바닷물처럼 깊고 푸른 눈동자, 설화 속꽃처럼 하얀 이마, 코린투스 청동의 푸른 기운과 짙은 갈색이 적절히 뒤섞인 머리카락, 가늘고 긴 목덜미, 부드러운 곡선을 이루는 동그란 어깨, 날씬하게 쭉 뻗은 청초하고 유연한 몸매는 실록의 계절 5월의 봉우리에서 막 피어난 꽃처럼 풋풋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봄이라는 제목을 붙여주면 너무나 잘 어울릴 것 같은 이 처녀의 생기발랄한 아름다움을 보면서 페트리누스는 문득 마음속에 잠자고 있던 예술적이고 탐미적인 본능이 깨어나는 걸 느꼈다. 불현듯 페트리누스는 연예인인 크레소테미스를 떠올리며 씁쓸하게 미소를 지었다. 머리에 금가루를 뿌리고 눈썹을 검정색으로 짙게 칠한 크리소테미스는 요렇게 발휘어 떨어지기 직전에 시든 장미꽃처럼 생기를 잃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로 인해 온 로마가 페트리누스를 부러워하고 있었다. 이어서 포페아 황후의 모습이 떠올랐다. 절세의 미녀로 온 로마의 명성이 자자한 포페아도 그가 보기에는 흔히 없는 밀랍 인형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깃털 고운 작은 새를 닮은 이 처녀에게서는 싱그러운 봄의 기운이 뿜어져 나왔고 푸시케와 같은 해맑은 영혼이 마치 등불처럼 그녀의 장밋빛 육체 안에서 광채를 발하고 있었다. 비니키우스 녀석, 제법인걸. 나의 크리소테미스는 이제 늙어서 마치 트로이 전쟁만큼이 오래된 것처럼 느껴지는데 말이야. 그는 폼포니아 그레나키를 돌아보며 정원을 가리켰다. 도미나, 이제 저도 알겠습니다. 저 두 사람이 있기에 두 분께서는 대경기장이나 팔라테온 궁전의 향연보다 이 집이 더 좋다고 하시는군요. 네, 맞아요. 폼포니아가 야들과 리기아를 번갈아 쳐다보며 말했다. 이윽고도 장군이 리기아의 내력과 아텔리우스 이스테르부터부터 들은 리기족에 대한 이야기, 춥고 어두운 북쪽 지방에 사는 그 부족에 관해 말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세 사람은 공놀이를 끝내고 뜰에 뿌려놓은 모래를 밟으며 산책하고 있었다. 그 모습이 마치 도금냥과 사이프러스 숲을 배경으로 서 있는 세 개의 흰 조각산처럼 보였다. 리기아는 어린 아울루스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일행은 잠시 이리저리 거닐다가 정원의 한가운데 있는 연못가의 벤치에 앉아있었다. 어린 아울루스가 맑은 물속에서 헤엄치고 있는 물고기를 놀라게 하려고 벌떡 일어나서 물가로 다가갔다. 비니키우스와 리기아는 산책하는 동안 주고받던 이야기를 계속했다. 그렇습니다. 비니키우스가 떨리는 음성으로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나는 프렉테스타를 벗자마자 소아시아 군단으로 파견되었습니다. 로마도 인생도 사랑도 미처 경험할 겨를이 없었지요. 아나크레온과 호라티우스의 시구는 어느 정도 암송하고 있지만 페트리누스 삼촌처럼 상대에 대한 찬사와 마음을 표현한 적절한 말이 생각나지 않을 때 곧바로 온갖 시구를 이용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르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소년 시절 무소니우스 학당에 다녔는데 스승께서는 행복이란 인간의 의지에 달린 것이 아니라 신들의 뜻에 순종할 때 얻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좀 더 크고 좀 더 소중한 행복, 다시 말해 인간의 의지나 신의 뜻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만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행복이 존재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오, 리기야, 지금까지 사랑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왔지만 이제는 내게 충만한 행복을 안겨줄 사랑의 대상을 발견하고 싶습니다. 이 말을 끝으로 비니키우스는 입을 다물었다. 어린 아울루스가 물고기 가까이 돌을 던질 때마다 물튀기는 소리가 이따금씩 들려올 뿐 정적이 온통 사방을 에워싸고 있었다. 잠시 후 비니키우스는 더욱 은근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야기를 계속했다. 베스파시아누스의 아들 티투스에 대해서 들어보셨겠죠? 그는 청년이 되자마자 베레니케를 사랑하게 되었고 그녀를 향한 순정 때문에 거의 목숨까지 잃을 뻔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리기아, 부와 명성, 권력은 모두 연기처럼 허망한 것입니다. 부자는 언제나 더 큰 부자와 마주치게 되고 명성이 높은 사람은 더 큰 명성에 가려지게 마련이며 권력자는 더 큰 권력자에게 정복당하고 마는 법입니다. 황제인들, 신인들, 평범한 인간이 사랑하는 사람의 입술에 입을 맞추거나 사랑하는 이의 가슴에 가슴을 마주 댈 때보다 더 큰 환희와 행복을 맛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이야말로 우리를 그들보다 월등하게 만들어주는 고귀한 감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기아는 수스라치듯 놀라서 몸을 떨면서도 그리스의 필이나 하프 소리를 듣는 것처럼 그의 말에 넋을 잃고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녀에겐 마치 비니키우스가 불가사의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만 같았다.
그 멜로디가 그녀의 귀에 스며들어 피를 끓게 하고 가슴속을 두려움과 감동 그리고 알 수 없는 환희로 채우고 있었다. 그가 말하는 내용이 실은 이미 자신의 마음을 다투고 있었는데 다만 그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그녀는 비니키우스가 자신의 내부에서 뭔가를 일깨웠다는 것, 그리하여 어렴풋하고 막연하게 했던 꿈이 지금 이 순간 선명한 실체로 탈바꿈하고 있음을 느꼈다. 태양은 벌써 티베리스 강 저편으로 넘어가 야니쿨롬 언덕 위에 나지막이 걸려 있었다. 죽은 듯 고요하게 서 있는 사이프러스 나무숲 위로 석양이 비쳐 사방이 온통 붉게 물들었다. 리기아는 잠에서 막 깨어난 사람처럼 자신의 푸른 눈동자를 들어 비니키우스를 바라보았다. 노을을 등지고 간절한 애원을 담은 눈으로 자신을 향해 몸을 굽히고 있는 이 젊은이가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도, 아니 신전의 정면에 새겨진 그리스와 로마의 모든 신들보다도 더 황홀하게 보였다. 비니키우스는 리기아의 손목을 가볍게 잡고서 물었다. 리기아, 내가 왜 이런 말을 당신에게 하고 있는지 모르시겠습니까? 네, 모르시겠어요. 리기아는 속삭이듯이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가 너무도 가냘파서 비니키우스에게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비니키우스는 리기아의 대답을 믿지 않았다. 그의 심장은 그녀의 눈부신 아름다움으로 인해 막 눈뜨게 된 열망으로 망치질을 하듯 세차게 두드리고 있었다. 그는 리기아의 손목을 잡은 손에 더욱 힘을 주어 자신의 심장에 그녀의 손을 갖다 대고 정열적인 고백을 하려고 했다. 바로 그 순간 도금량에 덮인 오솔길 저편에서 아울루스 장군이 나타나 그들을 향해 다가오며 말했다. 해가 저물고 있어. 저녁에는 한기를 조심해야 하는 법이오. 리비티나를 우습게 보면 안 되지. 그렇습니다만 비니키우스가 대답했다. 토가를 벗어도 전혀 춥지 않습니다. 노 장군이 말을 받았다. 하지만 해가 벌써 절반이나 언덕 저편으로 넘어갔소이다. 시칠리아는 이곳보다 기후가 훨씬 포근한 편이지요. 그곳에서는 저녁마다 사람들이 광장에 모여 페부스를 떠나보내는 노래를 합창하곤 합니다. 아울루스 장군은 조금 전에 리비티나에 대한 경고한 것을 금방 잊어버리고 시칠리아 얘기를 꺼냈다. 자신의 영토와 넓은 농원이 있는 그곳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시칠리아로 이주하여 평화롭게 여생을 보내는 것도 고려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머리가 하얗게 센 노인에게 겨울에 찬선이가 지긋지긋하게 느껴지는 법이라오. 아직 나뭇잎이 떨어지지 않았고 로마의 하늘은 아직 활짝 깨어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지만 머지않아 포도 덩굴이 누렇게 변하고 알바운스 산에 눈이 내리기 시작하면 그 신들이 캄파니아 지방으로 사나운 바람을 보낼 거요. 그때가 되면 온 식구가 외딴 시골 마을로 옮겨갈지도 모르겠어. 그 말씀은 로마를 아주 떠나신다는 뜻인가요? 플라티오스 장군님? 비니키우스가 걱정스러운 어조로 물었다. 아울루스가 대답했다. 그렇소. 오래전부터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었다오. 그곳이 여기보다는 훨씬 조용하고 안전할 테니까. 장군이 이어서 자신이 소유한 과수원과 가축들, 녹음에 쌓인 별장, 백리향과 박하 사이를 벌들이 윙윙대며 날아다니는 푸른 언덕에 관해 정확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비니키우스는 귀에는 그런 목가적인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저 자칫하면 리기아를 놓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불안해져서 자기를 도와줄 사람은 페트리뉴스밖에 없다는 삼촌을 자꾸만 쳐다보았다. 그동안 페트리뉴스는 폼포니아 곁에 앉아 낙조와 정원이 빚어내는 아름다운 풍경, 연못가에 서 있는 사람들의 다정한 모습에 한껏 도취되어 있었다. 사이프러스 어두운 숲을 등지고 있어 그들이 입고 있는 하얀 옷들이 저녁 노을 속에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석양은 자줏빛과 보랏빛으로 물들었다가 서서히 옆으로 넓게 퍼져나갔다. 사이프러스 숲이 만들어내는 음영은 갈수록 짙어져서 밝은 대낮보다 한층 더 선명한 윤곽을 드러냈다. 마침내 밤의 평화가 사람과 나무와 온 마당을 뒤덮었다. 페트리뉴스는 이 집의 고즈넉함에 특히 이 집 사람들의 조용한 성품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폼포니아와 아울루스 장군, 그의 어린 아들과 리기아의 얼굴에는 그가 밤낮으로 마주하는 주변 사람들의 얼굴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이한 점이 있었다. 그것은 일종의 광채, 안식, 평화의 기운 같은 것이었다. 이 집 사람들이 영위하고 있는 일상의 삶에서 저절로 우러나는 것처럼 느껴졌다. 페트리뉴스는 끊임없이 미와 쾌락을 추구해온 자신이 아직까지 접하지 못했던 또 다른 아름다움과 즐거움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새삼 놀랐다. 그는 자신의 그런 심경을 감추지 못하고 폼포니아에게 털어놓았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당신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우리의 네로 황제가 지배하는 속세와는 아주 딴판이군요. 폼포니아는 석양을 향해 고개를 돌면서 솔직하고도 분명하게 말했다. 세상을 지배하시는 분은 네로가 아닙니다. 하느님이십니다. 순간 침묵이 흘렀다. 식탁 근처의 오솔길에서 노장군, 비니키우스, 리기아,
어린 아울루스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이 더 가까이 오기 전에 페트로니우스는 다시 한번 물었다. 그러니까 폼포니아, 당신은 신들을 믿고 있군요. 저는 정의로우시며 전능하신 단 한 분의 신을 믿습니다. 아울루스 플라우티우스의 아내가 대답했다. 샬롬.